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모르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해도 될 정도로 이건 우리 모두의 노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니까요. 그럼 편안하게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세요. 단, 제가 하는 일을 진짜 좋아하신다면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지금 계신 도시와 현재 시간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아주 즐거운 일이랍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의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72세부터 86세 사이의 어르신들을 20년 동안 지켜본 미국의 한 연구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놀랍게도 그중 82%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60대였을 때 이것만 알았더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천한다면 분명 변화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는 단어에 겁을 먹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그렇죠.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오늘 제가 드릴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닌 작고 반복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삶의 질은 극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5년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죠.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격한 운동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의 빈도였다는 것. 바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199 움직임 법칙이 탄생했습니다. 아침에는 3분만 움직이세요. 이불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고 방 한 바퀴 돌기. 이게 3분입니다. 점심 후에는 6분입니다. 설거지하고 화초에 물을 주고 잠깐 마당이나 복도를 걷는 것. 그리고 저녁엔 9분입니다. TV 보며 제자리 걸음,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방 정리까지. 하루 총 18분. 딱 그것만으로 혈액순환이 달라지고 근육과 뼈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겪은 일이 하나 떠오르네요.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계단 한 층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단 3주 만에 이 69 법칙만 실천하시고선 복지관 3층까지 단숨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몸을 다시 얻은 기분이야. 물론 이런 방법을 의심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가벼운 움직임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고 말이죠.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강도 지속 활동 LEPA, Light Intensity Physical Activity의 효능에 대해 주목해 왔습니다. 매일 지속되는 낮은 강도의 움직임은 심혈관 건강, 인지기능, 심지어는 정서적 안정까지 영향을 준다는 논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특히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이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TV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세요. 전화 받을 때는 서서 받으세요. 1시간마다 꼭 일어나 몸을 한번 털어주세요. 작지만 이 3가지 규칙만 지켜도 허리 통증이 줄고 기력이 되살아납니다. 저는 어느 날 집에 스스로 동선을 만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아버지 집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리모컨은 소파에서 2발짝 떨어진 곳에, 물은 부엌 찬장 위에, 화장실 가실 때는 무조건 현관문을 한번 들르도록요. 처음엔 투덜거리시더니 일주일 후엔 요즘은 몸이 뻐근하지 않아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과연 실제 건강에 영향을 줄까? 이건 아직 학계에서도 논쟁 중입니다. 적극적 움직임과 수동적 움직임의 차이 혹은 보행 속도의 질적 차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움직임 자체가 완전한 정적 상태보단 낫다고 말합니다. 몸을 깨우는데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가장 쉬운 시작은 일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엔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TV 광고 나올 때만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거기에 전화 받을 때 서서 하기, 모레는 화장실 가기 전에 한 바퀴 돌기.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마지막으로 오늘의 작은 조언 하나. 냉장고 문을 열기 전 한번 허리를 꺾어보세요. 별것 아니지만 그 움직임이 쌓이면 어느 순간 계단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한숨을 내쉽니다. 그건 그냥 나이 들면 오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도 그랬으니까 나도 피할 수 없겠지.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보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위험은 무려 68%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약도 아니고 수백만 원짜리 치료도 아닙니다. 우리 뇌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보는 건 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받아들이는 행위에 불과하죠. 하지만 뉴스를 보고 내용을 되뇌거나 스스로 뭔가를 조작하거나 낯선 자극을 주면 뇌는 이거 뭐지? 하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 뉴스 이야기하기입니다. TV 뉴스를 보고 나서 스스로 소리내어 내용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서울에 폭우가 내렸고 일본에서는 새로운 총리가 취임했다. 혼잣말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뇌가 내용을 요약하고 말로 구성해보는 과정을 겪는다는 점이죠.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시던 한 어르신은 한 달 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단어가 더 쉽게 떠올라요. 갑자기 말이 술술 나와요.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뇌의 활성화가 실제로 일어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숫자 거꾸로 말하기입니다. 처음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건 정말 뇌를 꽉 깨우는 비법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 685라는 숫자를 보셨다면 5286으로 말해보는 거죠. 쉽지 않아요. 하지만 뇌는 이런 뒤집기 작업에 대해 깊은 계산 과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됩니다. 제가 아는 80세 어르신은 처음에 나는 숫자랑 원수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택시 번호판이나 상점 전화번호를 거꾸로 읽는 게 일상이 되셨고 어지럼증도 줄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덧붙여 이젠 손주보다 계산이 빠를 때도 있다니까 라며 웃음을 터뜨리셨죠. 그날은 제가 대신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반대손 사용하기. 우리가 지배적으로 사용하는 손과 반대되는 손을 일부러 쓰는 겁니다. 평소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컵을 들거나 문을 열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물도 쏟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뇌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자극이 됩니다. 사실 이 방법에 대한 과학계 논쟁은 꽤 치열합니다. 반대손 사용이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하는가, 아니면 단지 불편한 행동이 뇌를 괴롭히는 것에 불과한가 하는 문제죠. 하지만 실험군의 인지력 점수 향상과 공간인지 반응 개선이라는 데이터를 보면 최소한 시도할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네 번째는 다소 생소한 냄새 맡히기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 치약, 화장품 등의 냄새를 맡고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는 겁니다. 이건 비누 냄새, 이건 고소한 커피. 단순하지만 후각과 언어 능력을 동시에 사용하는 뇌의 이중 작업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이 운동은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징후를 감별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로 후각 인식 저하가 치매의 첫 번째 경고 신호라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고, 심지어 냄새 식별력으로 인지 저하를 예측할 수 있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매일 아침 자신의 향수를 고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던 78세 어르신입니다. 오늘은 라벤더로 기분을 올릴까? 아니면 상큼한 시트러스로 나를 깨워볼까? 그분은 그 냄새로 하루를 기억하고 하루를 요약하셨죠. 아름다운 루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너스로 드리는 제 개인 추천입니다. 일기 쓰기입니다. 뭔가를 쓰는 행위는 기억, 언어, 감정 표현 등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문장이 서툴러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느낀 것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엔 치매를 무조건 유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외할머니와 아버지 모두 치매로 힘들어 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우리가 뇌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주느냐에 따라 뇌는 그에 반응한다는 걸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밤 시작해보세요. 버스 번호판 하나를 거꾸로 읽고 치약 냄새를 맡으며 이건 민트야 라고 속삭여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른손이 너무 익숙하다면 오늘은 왼손으로 물 한 잔 따라보는 건 어떠세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외로움이라는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벽은 더 두껍고 더 조용하게 다가오죠.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던 전화 베일이 사라지고 친구들과의 모임은 점점 줄어들며 가족들마저 각자의 삶에 바빠져 버립니다. 그러다 문득 오늘 하루 동안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외로움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질병을 부르는 가장 무서운 신호라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고 교류한 분들의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7.5년이나 더 길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지출은 무려 1와세 이하로 줄었다고 해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는 아침 인사의 법칙입니다. 매일 아침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화를 걸어보세요. 네, 저 걸어보세요. 잘 주무셨어요. 라는 한마디가 내 하루를 열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환히 밝혀줍니다. 그게 딱 30초짜리 통화여도 좋아요. 중요한 건 소통이 만들어내는 생명력입니다. 이걸 실천하시던 한 83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지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에게 전화를 받은 이웃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목소리 듣고 하루가 좀 덜 무서워졌어요. 그 말을 듣고는 그분은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순간이죠. 두 번째는 목요일 약속의 법칙입니다. 매주 목요일 특별한 계획 없이도 누군가를 만나는 날로 정하세요. 장보러 마트 가는 길에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것, 복지관 수업을 들으러 나서는 것, 심지어는 단지 마실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정기적인 만남입니다. 처음 이 법칙을 소개했을 때 한 노부부는 우린 갈 데가 없어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안했죠. 마을에 있는 작은 국악 강습회를 함께 들어보시라고. 한 달 뒤 두 분은 마치 30년 전 연애하던 시절처럼 서로를 챙기며 외출을 준비하시더군요.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매주 목요일만 되면 오늘은 내 생일이야 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들려주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온 귀중한 기록이고 그 안엔 지혜와 감정, 생존이 담겨 있어요. 손자에게, 이웃에게 또는 자신에게라도 좋습니다. 젊은 시절, 첫사랑 이야기, 전쟁통에 겪은 일, 혹은 가난 속에서 지켜낸 가족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서로의 가슴을 움직이고 진정한 인간적인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내 이야기를 듣고 울더라고. 내 손녀가 하시며 울먹이셨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매주 토요일날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 모임을 여셨고 손자 손녀들은 그 시간만은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기의 법칙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우는 일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뇌는 다시 태어납니다. 요즘엔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교실, 노래 교실, 수채화 교실 등 수없이 많은 강좌들이 있어요. 배움의 공간은 곧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79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셨는데요. 그 이후로 손자들과 메시지로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하셨고
사진도 주고받으며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는 감정입니다. 그건 새로운 세대와의 진짜 연결이었죠. 물론 이런 활동에 회의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남 만나는 거 싫어. 괜히 민폐만 될 것 같아 하고 말이죠.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미 사회적 연결 부족이 우울증과 인지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단절된 생활을 오래 유지한 노년층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단 한 사람, 단 한 번의 대화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 그 한 명이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랫동안 전화하지 못한 친구, 함께 수업 듣던 동료, 또는 이웃의 얼굴, 그리고 내일 아침 잘 주무셨어요 라고 먼저 말해보세요.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시간은 생각보다 금방 되돌릴 수 있답니다. 식욕은 나이와 함께 서서히 사라지는 듯합니다. 예전엔 김치찌개 냄새만 나도 밥 한 공기는 뚝딱이었는데 요즘은 밥상을 차려놓고도 한두 숟갈 먹고 말게 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입맛이 없다고 느끼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식사 습관의 반복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국내 유명 대학병원에서 8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무지개 식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5가지 색깔의 식재료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무려 92%의 어르신들이 입맛이 돌아왔다, 기운이 생겼다고 응답했어요. 심지어 병원 입원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증명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무지개 식사법입니다. 빨강, 노랑, 초록, 하양, 검정, 이 5가지 색의 음식을 매일 한 가지 이상 섭취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빨간색은 토마토나 사과, 노란색은 계란이나 단호박, 초록은 시금치나 깨씹, 하얀색은 두부나 마늘, 검은색은 김이나 검은 콩. 어찌 보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던 집밥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물 마시기의 새로운 습관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겪는 건강 문제 중 하나가 탈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갈증 신호도 약해져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식사 전마다 한 컵씩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아침 밥전 한 컵, 점심 밥전 한 컵, 저녁 밥전 한 컵, 총 4컵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변비가 잦은 분들께는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이죠. 제가 상담드렸던 한 76세 어르신은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돼서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작은 컵으로 나눠 마시는 방법을 추천드렸죠. 한 달 뒤 그분은 요즘은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고 피부도 촉촉해진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의외의 부작용은 주름이 덜 생기더랍니다. 예상 못한 보너스죠. 세 번째는 조금씩 자주 먹기. 소화기관은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많은 양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3끼 식사보다는 5끼로 나눠서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죽 반 공기, 오전 10시에 바나나 한 조각, 점심 12시에 밥 반 공기와 2가지 반찬, 오후 3시에 요거트 1개, 저녁 6시에 밥 반 공기와 반찬. 이렇게만 바꿔도 속이 편안해지고 에너지가 끊기지 않아요. 한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실천한 뒤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덜 무거워졌어요. 예전엔 오후 되면 축 늘어졌는데 지금은 저녁에 설거지도 척척해요. 이게 바로 식사의 마법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단백질 챙기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기력이 떨어지며 넘어지기 쉬운 몸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비싼 고기나 보양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계란, 두부, 우유, 콩만 잘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특히 매일 계란 하나는
노후의 근육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실제로 고령자 대상으로 진행된 다수의 국제연구에서는 매일 1.2kg 수준의 단백질 섭취가 낙상 위험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매일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우유 한 컵 정도면 충분하죠. 5번째는 천천히 먹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식사를 할 때 TV를 켜두곤 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문제입니다. 뇌는 시각과 청각에 주의를 빼앗겨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늦게 인식하죠. 또 씹는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소화 장애가 생기고 위장에 부담이 가죠.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식사 시간만큼은 TV를 끄고 수십 번 이상 꼭꼭 씹어 드세요.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천천히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입맛이 살아나고 체중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식사할 때 음악을 들려준 그룹과 들려주지 않은 그룹 중 음악을 들은 쪽이 씹는 횟수가 17% 더 많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엔 부드러운 클래식이나 자연 소리를 틀어보는 것도 좋은 팁이 되겠네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식사 빈도보다는 식사의 질이 중요하다 하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즉, 5끼든 3끼든 영양의 밀도가 핵심이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량이든 질 높은 식사든 어르신이 실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입맛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냥 잠시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자극을 주고 다양성을 주면 다시 깨어납니다. 그러니 오늘은 냉장고를 열어 무지개를 꺼내보세요. 토마토 하나, 시금치 한 줌, 달걀 하나, 김 한 장, 그리고 꼭꼭 씹으며 한 입씩 드셔보세요. 입안에 퍼지는 맛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에너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을 집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서 나의 생활 리듬, 습관, 감정이 녹아있는 삶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안전해야 할 공간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병원 입원 원인의 80%가 집안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이 중 95%는 아주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나이에 집을 어떻게 바꿔? 공사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잖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변화는 작고 현실적인 것들로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밝은 빛의 법칙입니다. 나이가 들면 망막의 감각 능력이 줄어들어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 안 모든 공간이 밝아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 현관, 계단, 이 3곳은 반드시 밝은 전구로 교체하세요. 수은등보다는 LED, 꽃미개뷰보다는 18mm 이상이 좋습니다. 스위치가 너무 높거나 손이 잘 안 닿는다면 위치를 바꾸기보다 야광 스티커를 스위치 옆에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밤에도 어둠 속에서 바로 불을 켤 수 있거든요. $1,000원짜리 스티커 하나가 넘어짐을 막아줄 수 있다면 해볼 만하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는 미끄럼 방지의 법칙입니다. 집 안사고 중 절반 이상이 화장실에서의 미끄러짐입니다. 그러니 화장실 바닥에는 꼭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욕조가 있는 경우 바닥에 부착하는 고무 발판도 함께 사용하세요. 그리고 꼭 설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 손잡이입니다. 샤워 부스 안, 변기 옆, 그리고 세면대 근처에 가격은 $10,000대부터 다양하게 있지만 기능은 비슷합니다. 설치도 간단하고 힘줄 하나 다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버지 욕실에 2개의 손잡이를 달아드린 이후 한 번도 넘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한 달에 2번은 발을 삐시던 분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통로 만들기 법칙입니다. 화장실 가는 길, 부엌에서 거실까지 가는 길, 침대에서 창가로 가는 길,
이 길들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발에 걸릴 수 있는 전선, 낮은 테이블, 쇼핑백, 고양이 장난감, 이 모든 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길을 따라 마치 비상구 통로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 집에 갔을 때 거실 구석구석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치우고 나서 이게 이렇게 넓은 집이었나 하고 놀란 적이 있어요. 엄마는 여기저기 다 치우면 뭘 어디 뒀는지 몰라서 불편할 것 같아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불편하게 사시느니 손이 닿는 높이에 서랍 하나 두는 게 훨씬 나았죠.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손이 닿는 곳의 법칙입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반드시 허리 높이에 두세요. 의자에 올라가야만 닿는 찬장 위, 무릎 꿇고 꺼내야 하는 서랍 안, 이런 곳엔 절대 중요한 걸 넣지 마세요. 컵, 약, 리모컨, 휴대폰 충전기 같은 것들은 모두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에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물건을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는 건 힘이 들지만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그나마 수월하거든요. 그러니 큰 가구는 안 움직여도 되니 생활 도구들만 다시 배치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꽃 만들기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꽃은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현관 앞에 작은 의자 하나만 있어도 신발 신다가 비틀거리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부엌에도 의자를 놓으세요. 요리하다가 중간에 쉴 수 있게요. 이건 단지 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막는 구조 설계입니다. 어느 날 82세 어르신이 직접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부엌에 의자 하나 놓았을 뿐인데 내 하루가 달라졌어요. 그분은 예전엔 15분 이상 서 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팠지만 지금은 요리를 해도 여유가 생겼다고 하셨죠. 작은 변화 하나가 얼마나 큰 삶의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섯 번째는 온도 조절의 법칙입니다. 고령자일수록 천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실과 화장실 혹은 안방의 온도 차이가 3도 이상 날 경우 심장이 급격히 부담을 느끼게 되죠. 난방 온도는 23대2 26도를 유지하고 온도계는 항상 눈에 보이는 위치에 두세요. 온열기기나 전기장판도 위험합니다. 너무 오래 틀어두면 화상 위험이 있고 반대로 꺼두면 천이 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타이머 기능을 꼭 활용하세요. 적정 시간, 적정 온도,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모든 노인 가정에 전문 시공을 통한 주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도 작은 변화로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실용주의적 의견도 많습니다. 저는 후제 손을 들어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하나 깔거나 현관에 의자 하나 놓는 것부터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막고 더 긴 노후를 만들어줄지도 모르니까요. 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게 제일 싫어.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적 걱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현실이 그 짧은 문장에 다 담겨 있었죠.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불안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 중 70%가 갑작스러운 병원비, 수리비 혹은 가족 지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미리 준비했다고 해도 지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금세 휘청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재테크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고정 지출 줄이기의 법칙입니다. 매달 반복적으로 나가는 돈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예를 들면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같은 것들이죠. 특히 보험은 나이 들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고 겹치는 보장이 포함된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현재 내 보험이 지금 나에게 맞는지 꼭 점검 받아보세요. 통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맞춤 요금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10년 전 요금제를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8만 원짜리 요금제를 3년이나 유지하고 계셨죠. 상담을 도와드린 후 한 달에 2만 원대로 줄이셨습니다. 6만 원씩 36개월이면 무려 216만 원의 절감입니다.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두 번째는 비상금 만들기의 법칙입니다. 혹시 아플 때 혹은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났을 때 쓸 수 있는 비상금 통장이 따로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합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이런 지출까지 처리하다 보면 한 번의 병원비로 몇 달치 생활이 흔들릴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용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생활비 통장과 비상금 통장을 분리해두고 매달 2만 원, 5만 원이라도 꾸준히 적립하세요. 일부 은행에서는 65세 이상 고객에게 비상예치금 우대 금리도 제공합니다. 소액이라도 따로 모은 돈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마치 가슴속에 작은 안식처 하나를 만든 느낌이랄까요. 세 번째는 똑똑한 혜택 활용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 혜택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면 병원비 감면, 대중교통 할인, 문화시설 무료 입장,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를 잘 모르거나 신청 방법이 복잡해서 포기한다는 점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거나 복지포털 홈페이지 또는 손주에게 도움을 받아에서 노인 복지 혜택 카테고리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꼭 주소지 기준으로 알아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난방비 지원이 되고 또 어떤 지역은 안과 진료비가 반값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인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아온 대가이고 사회가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떳떳하게 누리셔야 해요. 이쯤에서 조금 이상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일본 도쿄 시내의 한 복지센터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주 모여 절약 챌린지를 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떤 비용을 줄였는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서로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분은 대중교통비 600엔을 아꼈고, 어떤 분은 중고 가전 교환으로 전기료를 절감했다고 자랑하더군요. 마치 게임처럼 돈을 아끼는 일이 공동의 즐거움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물론 재정관리에 대한 논쟁도 존재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노후에는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라고 주장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돈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검진을 받고 난방비 걱정 없이 겨울을 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결국 돈과 건강은 뗄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집 안 어딘가에 내 재정 계획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월 고정 지출 내역, 비상금 목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손글씨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 노트는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당신의 자립과 존엄을 지키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전화요금 명세서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몰랐던 요금 항목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당신만을 위한 비상금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노후는 뭘까?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마음이 편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심장이 조용히 뛰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속이 평온한 그 느낌. 저는 그게 진짜 행복한 노후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평온,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작은 습관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감사일기의 법칙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좋았던 일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날씨가 좋았던 것, 손주가 전화한 것, 반찬이 입에 잘 맞았던 것.
작은 일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종이에 써도 좋고, 그냥 중얼거려도 괜찮아요. 오늘은 귤이 참 달았어. 그렇게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현저히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우울증에 대한 연구에서 감사일기를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 점수가 2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있어요. 간단하지만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마음 치유법입니다. 두 번째는 웃음 찾기의 법칙입니다. 하루에 3번은 꼭 웃으세요. 그냥 거울을 보며 하하하 소리내요. 웃어도 좋고, 손주 사진을 보며 미소 지어도 좋아요. 아니면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며 배꼽 빠지게 웃는 것도 괜찮죠. 한 연구에서는 가짜 웃음이라도 뇌는 진짜로 인식하고 엔도르핀을 분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웃음을 흉내만 내도 뇌는 그것을 행복한 상태로 착각하는 거죠.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기특하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중에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도 멋지다, 이 노인 하고 외치며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별명은 동네 활력소입니다. 그런 활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꾸준한 자기 암시와 웃음 훈련이 만든 멋진 결과죠. 세 번째는 마음 비우기의 법칙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기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 이런 생각들은 우리 마음을 자꾸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비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호흡을 느끼면서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며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를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죠. 처음엔 별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방법에 대해선 의견이 갈립니다. 마음을 비우는 건 현실 도피일 뿐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심리치료 현장에서는 이 마음챙김 명상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중력, 수면 질, 심박수 조절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네 번째는 제 개인적인 제안인데요. 하루 한 문장 편지 쓰기를 해보세요. 자신에게 보내는 것도 좋고 손자에게 보내도 좋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참 따뜻했어. 네가 보고 싶구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감정이 글로 나와 세상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습관 덕분에 우울증 약을 끊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하루에 하나씩 감정의 뚜껑을 열고 나니까 마음속에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라고 말하셨죠.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말. 괜찮아. 이 말은 어쩌면 가장 큰 치유의 주문일지도 모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도, 반찬을 태워도, 괜찮아. 이 말 하나로 스스로를 다시 안아주는 겁니다. 정서적 안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쉴 수 있는 구석 하나를 매일 만들어주는 것이죠. 웃음 3번, 감사 1줄, 그리고 괜찮아 한마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다음 날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밤도 그렇게 하루를 접어보세요. TV는 끄고 선풍기는 약하게 틀고 창문은 조금만 열고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려 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삶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움직임에서 시작해 뇌 건강, 사람들과의 만남, 식사 습관, 집 구조의 변화, 경제적 안정, 그리고 마음의 평온에 이르기까지 각각은 작지만 일상에 강력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실천들이었습니다. 이 여정의 핵심은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습관입니다. 하루 3분의 움직임이 혈액 순환을 바꾸고 숫자 하나를 거꾸로 말하는 습관이 뇌를 깨우며 전화 한 통이 고독을 이겨내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일 때 우리는 어느새 이전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60세든 70세든 90세든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라도 시작하신다면
그건 분명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당신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 손자, 손녀,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선물처럼 다가올 거예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의자에서 한번 일어나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속삭여보세요. 냉장고에서 색색의 채소를 꺼내고 거울 앞에서 활짝 웃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 스스로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부드럽게 켠 뒤 이 조용한 밤을 마음 가득히 받아들이세요. 오늘 당신이 실천한 그 작은 변화는 내일 아침을 조금 더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